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문벌 귀족 사회 동요와 무신 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 79쪽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문벌 귀족 사회 동요와 무신 정권의 성립으로 나누어서 2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문벌 귀족 사회의 형성입니다. 교과서 79쪽이죠. 문벌 귀족 첫 번째는 문벌 귀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문벌 귀족이 무엇이냐? 첫 번째 호족 공신 육특보 출신의 지식인 중 고위 관직자를 배출한 가문을 뜻합니다. 바로 고위 관직자 1품에서 한 5품 정도 되는 관직들을 고위 관직자라 부르죠. 어떻게 그럼 이들이 문벌 귀족이 되느냐? 첫 번째 정치 기반, 두 번째 경제 기반, 정략 교련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기반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재상이 되어서 정을 주도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서문화성 재신, 중추원의 추밀이 돼서 보통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음서를 통해 자손들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서는 이제 5품 이상 고위 관직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계속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 기반이죠. 관직에 따라 과전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이게 전시과인데 거기에 따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자손에 세습되는 공음전. 무슨 말이냐? 5품 이상 관리들에게는 이 공음전이나 땅이 다른 기품과 달리 지급됩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이 땅을 세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전은 죽거나 이제 은퇴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공음전은 계속 세습할 수 있게 된 토지죠. 그래서 문벌 귀족의 경제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와 더불어 정략 교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문벌 귀족끼리 혼인관계를 맺어 권력 강화를 하기도 하고요. 왕실의 혼인관계를 맺어서 정치적 권한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과 장인, 사돈 이런 관계를 맺어서 권력을 강화되는 거죠. 경원희 씨나 경주 김씨, 안성 김씨 등이 여기죠. 대표적인 문벌 귀족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문벌 귀족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점점 동요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숙종 예종의 부국간병책 신법에 대해서 볼 거고요. 신법 실패 후 등장한 이자겸에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종의 부국간병 정책 신법입니다. 숙종은 9살에 즉위한 조카 헌종 때 이자의의 반란을 평정하고 헌종을 몰아내고 즉위합니다. 즉위하고부터는 외척과 문벌 귀족의 중심 정치를 청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국강병 정책을 실시합니다. 대외 전쟁과 과감한 재정 개혁으로 국가의부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를 옮기겠다. 두 번째는 화폐를 유통시키겠다. 세 번째는 여진 정벌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도 천도 계획은 뭐냐? 수도를 개경해서 남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궁궐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지역인데요. 여기를 만든 이유는 문벌 귀족의 정치 기반이었던 격영을 벗어나 그들의 정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었죠. 화폐 유통은 승려였던 동생 의천의 건의로 주전 도감을 설치해서 화폐를 주조 유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원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같은 동전과 활구라는 은전 같은 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가 주도의 유통과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진 정벌 계획이었죠. 여진이 완해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하고 나서 제1차 여진 정벌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서 윤관 주도로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과거 응시하지 않는 20살 이상의 남성은 모두 소속되게 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많은 군사수를 열려서 여진을 정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진 별무반을 만들고 나서 숙종이 죽음으로써 그의 아들인 예종 때 결국 이 여진 정벌이 이루어집니다. 예종은 아버지의 말 원하는 대로 윤관이 만든 별무반을 통해서 제2차 여진 정벌에 나섭니다. 그래서 여진을 승리를 이끌고 동북 구성을 축정하죠. 여기에서 기반을 통해 여진을 다스리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진이 계속된 이 반환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여진의 계속된 공격으로 이 동북 구성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1109년에 여진의 동북 구성을 반환하게 되면서 결국 여진 정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윤관을 비롯한 이 부국간벌 정책을 실시했던 이 국왕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최충의 구제학당 등 사학,
학원들의 개인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관악이 많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관악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 국자감에 칠제를 설치합니다. 칠제는 뭐냐? 7개의 새로운 광자죠. 6개의 유학 광자와 1개의 무관 양성을 위한 강예제라는 광제까지 만들면서 유학은 당연히 하는 거고 하나의 무관까지 양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죠. 거기와 더불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장학재단인 양형국가 설치하고 학문 연구를 위해서 법문각과 청년가 설치해서 국악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묵가를 설치해서 묵가가 설치되고 30년 가까이 묵가가 실시됩니다. 물론 1133년에 폐지되긴 되죠. 그를 통해서 무인들을 많이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교 중심 사상을 누르기 위해서 도교 관련 기구나 도교 관련 장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도교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진의 동북 구성을 반영하는 듯 많은 돈을 쓰고도 부국 간병책이 실패로 끝나자 예종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자 예종은 이자겸 집안인 경원희 씨와 손을 잡게 되죠.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의 배경이 됩니다. 경원희 씨는 그 전부터 왕실 외척으로 엄청난 권력을 독점해 왔는데요. 할아버지 때 이자연 때부터 3명의 딸을 모두 문종에 보내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종의 장인으로서 활동하고 순종, 선종, 숙종의 외할아버지를 활동하면서 계속된 고려 왕실의 외할아버지로서 존재하게 되죠. 그의 손자인 이자겸도 할아버지를 비슷합니다. 바로 둘째 딸을 예종의 비로, 인종의 아들이죠. 예종의 숙종의 아들인 예종의 비로, 셋째 넷째 딸은 예종의 아들인 인종의 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웃기죠. 예종의 장인이자 사돈입니다. 그리고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또 장인입니다. 그럼 인종은 고모들과 결혼한 거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예종이 이렇게 왜 했느냐? 예종은 경훈이 씨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기의 부국강병체 실패를 인한 권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훈이 씨와 손을 잡게 된 거죠. 경훈이 씨는 문종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문종은 자기의 아내를 3명이나 받았고 순종도 경훈이 씨, 선종도 이식, 이의, 이종의 딸을 전부 다 받아들인 만큼 모두 다 경훈이 씨 집안 했었죠. 그 다음에 16대 예종도 이자겸, 17대도 이자겸의 딸을 했었죠. 결국 황제 11대, 12대, 13대, 16대, 17대 이르는 고려 왕실의 외척은 바로 경원이 씨였죠.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자연의 묘비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79쪽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이자연의 묘비를 보면 이런 묘비병이 등장한 것은 불교 영향으로 화장으로 많이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화장한 유골은 석관에 보관하게 되고 삼국시대부터 등장한 묘비명에 글을 써서 땅에 묻는 방법을 통해 외장을 했는데 이자연의 묘비명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공에게는 딸이 3명 있는데 모두 임금에게 시집갔다. 맏딸은 연덕공주의 왕비며 태자와 국원후 선종, 숙종과 선종의 그 아들이다. 둘째는 수령공주가 되었으니 조선후가 그의 아들이고 셋째 숙령공주이다. 대대로 번성함이 있어서 가문의 영광을 빛난 것은 글자가 생겨난 이래 공과 비교하여 말할 수 없는 말을 일찍이 보지 못했다. 글자가 된 거지 고대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이자겸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엄청난 사람이죠. 물론 이자겸이 또 등장하긴 하죠. 결국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권력은 그의 손자인 이자겸 때 가장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예종의 아들인 인종에게 즉위하고 나서 인종은 왕의 외조부이자 장이 된 이자겸에게 권력에 압도당합니다. 조선국공공이란 책봉을 인종의 강요해서 받아내게 되고 이자겸의 생일을 인수절, 황제만 붙이는 인수절의 이름을 부르고 지국구사, 국사를 처리한 직책이라고 스스로 칭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금나라 사신을 보내 군시강을 맺는 듯 왕권을 압도하는 권력으로 커지죠. 그의 인종은 2월 측근 김찬 안보를 시켜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이자겸과 척준경의 반격을 받아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궁궐이 불타자 인종 갈 데가 없어서 이자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자겸은 인종을 압박하고 나라의 모든 일을 스스로 이자겸이 관리하게 되죠. 이자겸은 인조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될 계획을 세웠으나 인조가 이걸 알게 되고 인종이 이걸 알게 되고 이자겸의 측근 척준경을 회유하여 이자겸을 제압함으로써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를 보내면서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는 이자겸의 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갑자기 굴비가 왜 나왔냐고요? 예, 이자겸은 영광으로 유배갑니다. 바로 전라도 영광이죠. 여기는 굴비가 유명합니다. 바다에 말린 조기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 굴비는 조기입니다. 조기. 너무 맛있어서 인조에게 이 조기를 바치되는데 일설에는 이 굴비란 글자를 이자겸이 지었다고 합니다. 굴자는 굽힐굴, 비는 안일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굽히지 않겠다. 그 굴비란 이름을 지었다는데 물론 이게 100% 뭐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영광불리에 불린다는 이야기가 있었긴 합니다. 그래서 굴비를 먹을 때마다 이자겸을 한번 떠올리면 되겠죠. 예, 그 다음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자겸의 난이 끝나고 나서 9년 뒤에 일어났는데 이때도 왕은 여전히 인종이었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은 이자겸에 의해서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개경 중심의 문벌귀족의 현실주의를 정책에 불만을 가진 데 일어났습니다. 문벌귀족은 이자겸을 대표적으로 해서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된 거죠. 금나라에게 조공책봉으로 받게 되는 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벌귀족 사회에서도 많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인종은 이제 이자겸이 난 이후에 새로운 정치가 모색하고 싶죠. 정치 무대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서경의 묘청, 백수환, 정지상 등이 동조하게 되죠. 1128년 인종은 서경을 방문합니다. 그때 서경 세력은 풍수지설을 내세워서 서경천도를 건의하고 황제로 칭하시고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지으면 금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결국 인종은 1129년에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1131년에 외성까지 지으면서 서경은 새로운 정치적 중심지로 부각하게 됩니다. 이에 김부식 등 개경 문벌 귀족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1134년 인종이 서경으로 갈려 할 때 이를 취소시킴으로써 서경 천도는 거진 무산되게 됩니다. 교과서 80쪽에 묘청이 어떤 풍수지리설을 가져와서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서경의 길지설이죠. 묘청 등은 왕에게 건의하기를 우리가 보건대 서경 임원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 큰 명당의 자리다. 만약 이곳에 궁궐을 건축하고 옮겨오면 천하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금이 박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고 36개의 나라가 모두 종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왕이 지세를 보고 궁궐을 신축하게 되었다. 바로 지세, 대화세, 바로 풍수지리서에 맞추어서 수도를 천도하려 했었죠.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서경파와 개경파의 갈등으로 커지게 되죠. 그러나 김부식 등 문벌귀족의 제동으로 인종의 서경 행차가 중단되니까 묘청 일파는 1135년도에 1월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라 이름은 대위, 요는 청계로 명명했죠. 3월에 김부식이 사령관을 임명되어서 1136년에 2월에 난을 진압합니다. 약 1년 만에 난을 진압하죠. 이로써 김부식은 정계 최고의 칠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김부식은 1142년도 한 6년 뒤에 은퇴하게 되는데 그때 왕명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이 삼국사기에서 이런 의식들이 잘 드러납니다. 서경천도운동의 역사의식인 고구려 중심 역사관을 수정해서 신라 중심 사관으로 확립합니다. 무슨 말이냐? 삼국사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신라입니다. 두 번째가 고구려, 세 번째가 백제입니다. 그만큼 고구려보다 신라를 맨 앞에 쓴다는 거죠. 묘청의 서경천동 이후 전국을 혼란을 수습하고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묘청의 서경천도 의의는 뭘까요? 바로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무슨 말이냐?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이 있습니다. 이자겸이 난 이후 엄청나게 분열되게 되죠. 그리고 지역 세력,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 간의 대립이 결국 서경천도 운동의 첫 번째 의의입니다. 두 번째는 풍소지리설로 결부된 전통 사상과 유교 정치 이념의 충돌입니다. 유교가 맞느냐, 풍수지리설을 비롯한 전통 사상이 맞느냐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계승 이념에 대한 이견 갈등이 있죠. 삼국사에 보이듯이 고구려보다는 신라 계승 이식이 이제 드디어 좀 등장하게 되니까 그런 관념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학습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벌귀족에 대해서 볼 거죠. 출신들은 일부 호족이나 공신, 유국투풍 계열의 관직입니다.
여러 대에서 고위 관리를 배출한 집안이 볼 수 있죠. 정치적으로는 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재상이 되면 그의 권력이 엄청나게 세서 정부를 주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과거와 음서제를 통해서 자손들이 관직에 진출한 경우가 늘어나고요. 경제적으로는 관직을 가지는 과정과 오품 이상 관료들에게 주는 고음정을 통해서 이들은 혜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정략 결혼에 의해서 등의 왕불귀족과의 걸숙 강화나 왕실 본위로 정치 권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치 경제 혜택을 해두던 귀족 사이 내부의 분열을 가져오고 이제 신지 관료들이 문벌귀족의 반발까지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육두품이나 문벌귀족들이 결국은 문벌귀족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경원희 씨, 경태주채 씨, 경팀 씨, 안상김 씨, 박평 씨 등이 주요 권직을 찾으면서 왕권을 위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숙종 때 숙종 예종은 왕실 중심 권력 강화하기 위해서 신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신법의 내용들을 보면 숙종은 수도천도 계획을 처음에 합니다. 수도천도 계획을 통해서 남경에 지금 서울에 궁궐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폐 유통을 하기 위해서 동생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화폐를 찍어냈고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국가주도의 유통과 경제권을 장악하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진정벌 계획이죠. 여진정벌을 1차로 실패하고 나서 윤관을 주도로 별무반을 편성해서 하는 거죠.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모두 소속시켜서, 물론 과거 영식자는 제외한 거죠. 그래서 문벌귀족은 빼고 남성들을 모두 시켜서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족을 정벌을 하다가 정벌 실제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아들이었던 예종은 여진정벌을 지시하게 되죠. 인관의 별무반 주도로 제2차 여진정벌에 나섭니다. 그래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죠. 그리고 1909년에 여진정벌의 여진에게 결국 동북 구성을 돌려주면서 반환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면서 윤관 처벌로 등장할 만큼 권력 위기도 가져오게 되죠. 두 번째는 관악을 진흥시킵니다. 국자감에 7제를 설치하고요. 그 중에서 무관을 기르기 위한 강해제까지 설치되면서 이제 묵가까지도 중시하게 되죠. 그리고 양형과 같이 장학재단, 그리고 보문각과 청년각을 설치해서 학문 연구에 또 앞섰죠. 세 번째로는 과거제에 묵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묵가 설치돼서 한 20년 정도 있다가 많은 무인들이 배출하게 되죠. 네 번째는 도교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통해서 도교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종은 이런 정책에 벌이게 되는데, 결국 근데 예종의 문제는 결국 여진정벌의 실패로 윤관 처벌까지 등장하면서 자기 측근이었던 윤관이 상실되게 되고 권력은 이자겸한테 기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실은 경원희 씨의 왕실 외척으로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지관료 왕이 이자겸을 도모하는 과정이 바로 이자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럼 왜 이자겸 권력이 강해되느냐? 이자겸은 예종의 장인이자 사돈이고
인종의 할아버지이자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자 외할아버지자 장인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이죠. 그렇게 돼서 이자겸은 아버지 예종한테 자기 둘째 딸을 보냈고 인종한테는 셋째, 넷째 딸을 보냈었죠. 그래서 인종은 고모들과 결혼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종이 이렇게 했느냐, 경훈이 씨를 통해 신법 구국간비 정책의 실패를 이로 인한 왕건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자겸이 책준경에 난가 일으켰는데 그걸 권력을 강하게 되죠. 그래서 인종이 그런데 척준경을 회유해서 이자겸을 제방함으로써 이자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묘청의 서경천동이 일어납니다. 한 9년 뒤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이자겸의 의한 왕권 실추된 이정에 대해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 또 두 번째 배경은 개경 중심의 현실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금의 사대를 수용하는, 사대 요구를 수용하는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문불기조의 반발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 세력들이 서경천도와 황제로 칭하고 금정벌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인종은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했지만 결국 김부식 서경 세력의 반발에 묘청이 반란일으켜서 묘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기대오 요너 청기가 되지만 결국 김부식의 강군의 반란이 진압하게 되죠. 그래서 의의를 보면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이 첫 번째 의의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풍수지리설을 이 결부된 전통사상과 유교 정치 사상의 충돌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구려를 계승하려던 이 고려의 초기의 이념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서경파, 개경파는 서경운동 활동인데 서경파는 묘청, 정지상, 백수환을 줄 수 있고요. 이들은 풍수지리설과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주적과 개혁적인 성향을 띠며 칭제경원 황제가 될 것을 건의하고 서경천도와 금나라를 정벌할 계획을 했지만 그에 비해 개경파는 김부식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대적이고 보수적이죠. 이들은 서경천도 운동에 반대하며 금의 사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쓰게 되는데요. 바로 서경천도 운동의 역사의식인 고구려 계승에서 고구려 중심사관에서 중심역사관에서 중심을 수정해서 어디로 가느냐? 신라 중심으로 가기 싶은 거죠. 신라 중심.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이후 혼란스러운 중국 혼란을 수습하고 그리고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삼국사기의 편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